예, 3시 40분 정시에 3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 남겨주십시오. 네, 28분까지는 입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물리적 거리두기 아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착석 가능이라고 일부러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 앉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간격을 한 2m 정도 네, 동참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네, 자 얼추 밖에도 잘 안 나가시고 다들 인사하시느라고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순서, 저는 이분을 기업의 경영자로서 만났는데 어느 날 봤더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계셨습니다. 네, 수축사회 저자로 더 많이 알려 계시지요.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님이신데요.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의 위기인가 재편인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동아시아의 한국 경제 변화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홍 대표님은 지금 당선인 신분이시니까 축하의 의미로 박수를 2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간인 신분은 마지막 강의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이라 그런데요. 제목을 제가 필연은 우연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상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말은 해겔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은 절차를 밟아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일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동시에 나타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게 바로 우연한 어떤 코로나19였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필연적인 방향을 더 강화시키고 혼란을 더 극대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만요. 1년 반 전에 수축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잠깐 요약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뭐 싸우는 모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인구가 줄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거대 담론이 바뀌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은 공급 과잉이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웬만한 기득권도 공급 과잉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라이센스로 대표되는 것들이죠. 직업 중에 4자 붙는 것들이 다 공급 과잉이 되듯이, 아니면 산업도 공급 과잉이 되고, 그리고 빚을 지난 10여 년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가 양극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제로섬 전쟁 중에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식이 개인의 이기주의라든가 사회성을 상실해가면서 결국은 끝없이 갈등하고 기존의 기득권이 해체되던 이러한 시기,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고시, 뭐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이 유지되면서 이게 피드백을 오고, 이렇게 우리가 10여 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죠.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놓고 보면은 수축사회가 10년 걸렸다고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전염병의 확산 추세를 보면 정확히 2010년부터 늘어납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죠. 왜 그럴까 보니까 어느 나라나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더니 항공 운송이 많이 는다든가 도시화가 되면서 인류가 집적화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똑바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계속 밀접하게 살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행복해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역사상 처음으로 1930년대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대공황 수준에 육박할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수축사회라는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서 코로나19가 이 진행을 빠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이게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먼저 역사상 지금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다 쓴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IMF에서 해놓은 걸 넣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글로벌 국가별 GDP 성장률이고요. 분자는 국가 부채만 놓고 봤더니 어느 나라나 다 증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보고 계신 통계가 41, 42 정도인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47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67, 일본이 무려 261 정도, 이태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재정위기 겪었을 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70이었어요. 지금 이태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어느 나라나 빚이 가장 많은 상태였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번에 돈을 무진장 쓴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게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이때 GDP 대비 미국의 부채가 118%였는데요. 올해 그대로 지금 한다는 거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138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거의 130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이 정도가 됐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달러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앞에서 정 교수님이 미국의 패권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위기가 왔더니 유로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달러 품귀 현상이 나서 거덜나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뉴스 보셔야 될 게 과거 피그 국가라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있죠.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인 거는 브라질 같은 경우인데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원도 많고 뭐 괜찮다고 봤는데 국가 시스템이 약하고 수축사회로 향하다가 이게 딱 오게 되니까 외자가 빠져가면서 브라질 같은 데가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와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도 그런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굉장히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베트남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상당히 유사할 정도로 안정적이긴 하나, 첫 번째 절묘한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나라나 부채가 가장 많은 시점에서 이게 발생했다고요. 한국은 정부 부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가계 부채에 있는데 작년 통계는 안 나왔고요. 이렇게 가장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가 더 길어지게 되면은 가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수습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징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런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거만 30년 해오다 보니까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면에서 이걸 받았다는 얘기죠. 한국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을 쭉 보시면 OECD 1등이에요. 50%. 미국이 48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올라갔죠. 유럽 선진국들 빼놓고는 이런 상태에서 발생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한번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이 사태가 나기 이전에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번에 이제 사퇴를 했지만은 탈락을 했죠. 워런이 얘기한 이런 얘기들, 이것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걸 보면은 아시죠? 요거는 자산이에요. 소득이 아니라 상위 1%가 하위 95% 보유 자산과 같아지는 이상한 상황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손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딴 말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여기 이제 정상적인 중산층으로 보는데 소득 비중을 보시면 계속 떨어지는 이 국면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이미 이런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을 썼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얀 게 민주주의, 회색이 민주주의고요. 요게 포퓰리즘 국가고 요게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이미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줄어들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국가의 폭력과 권력으로 양극화 갈등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다는, 이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특별히 굉장히 많이 누르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위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보잉을 보면은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비행기 만드는 회사예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갔어요. 왜 그랬을까?
빚은 이렇게 늘었어요? 자사진 여기 있다. 수축세가 발생해서 금리를 최단으로 낮추니까 보잉이 주주 가치를 증대한다고 외부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버린 거예요. 이상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내에 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금리를 즐겼던 거죠.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맞으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들이, 여러분이 아는 저 좋은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사주를 팔아야 되죠. 파는데 시장에서 누가 받아줘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지금 뚝 떨어져 있고 판다 하면 더 떨어지게 돼요. 이런 게 굉장히, 홈디포라는 회사도 그렇고요. 미국 내 4위 한 10개 기업들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주주자본주의 모순이 아주 과도하게 나타났던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은 지난 5년간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튼튼하고 크레딧이 좋으니까 회사채 찍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거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살니까 계속 올라가죠. 누군가 사니까. 그게 극대치인 상황에서 이 위기가 뚝 부러졌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전체,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이 판에 주가 올라가는 거 봐. 아마존 보시면은, 자, 이 위기 가서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고요. 넷플릭스라고 여러분 다 했는데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이렇습니다. AMD 뭐 이런 상태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수축사회 4차 산업혁명 이런 트렌드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느 나라는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 내재가 시작된 거고요. 이걸 한국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2월까지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잘 보시면 2월 긴가민가 할 때죠. 긴가민가 할 때인데 온라인 거래를 놓고 보시면 5월 3일 날 3월 통계가 나오는데요. 꼭 통계청 가서 한번 요 그림만 한번 보세요. 2월 달에 전체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4인데 온라인 쇼핑은 24%가 늘었어요. 그러면 3월, 4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 마이너스 4, 5% 나올 거고요. 이건 엄청나게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많은 유통업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 어려워진 거는 원래 이렇게 오던 겁니다.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한국의 강점에 있는 화학, 운송, 자동차, 전기,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수출이 원래 줄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투자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만 계속 늘었죠.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만 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위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 산업이 좋아지는 거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무형자산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기준 우리 업종별로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은요. 지난해 다 마이너스인데 반도체는 물량은 늘은 거지만 개수가 준 건 아니에요. 딴 것들은 다 물량도 다 줄었어요. 물량 줄고 가격 떨어지고. 이게 한국의 주력 산업이거든요. 이미 이런 트렌드가 내재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 10여 년간 수축사회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적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니들이 버는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가지고 내는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IMF 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다 이자 보상 배율이 1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보상 배율이 거의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나쁜 회사들 보시면 계속 늘어갔다는 얘기죠. 부적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타격은 제가 가장 많이 하면 코로나19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단 한 번도 겪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 부채 관리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부채는 자금도 공급해야 되고 금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보다 더 세게 나올 것이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한계 기업들은 그럼 부도난다고 계속 살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 선택의 과정 속에 있죠.
일단은 정책으로 막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과감하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의 정책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3월 27일 날 2조 2천억 달러인데, 참고로 여러분 숫자가 뭐 이렇게 가져가세요.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 이상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5천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2.7조 달러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뭐든지 마음껏 할 거야 하고 위를 확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이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본이 여기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예 금융시장을 미국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 돈으로 가서,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가져갔다 쓴다는 건데,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다 던지게 되면, 시장에다 던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도 부채가 많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양책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막 사는데 안 되겠다라는 거죠. 안 되겠으니까 누군가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되겠다. 일본이 손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줄게. 대신 일본 돈, 엔화를 갖고 나가서 달러를 샀으니까 엔화는 파는 거잖아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샀으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베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일본 기업은 수출이 잘 되겠죠. 자, 이런 딜들이 꾸준히 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딜이 안 되는 나라들이 바로 브라질, 멕시코, 우리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 러시아, 이런데 안 되는 데들 보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흉측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오죽하면은 유로존이 돈을 막 푼다고 하면, 여러분 유로가 좋은 돈으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 금융 거래는 거의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로가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올 때 달러로 빌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달러를 쥐어야지만 되거든요. 안 되니까 둘이 통화 사업을 한 거예요. 통화 사업. 그 정도로 사실 이 이면에서는 더 다른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에 정 교수님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 이런 질문도 아까 하셨던데요. 이런 것을 떠나서 당분간 이 부분이 안정화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압도적인 힘을 다시 한번 축적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가진 나라가 그렇게 좋다라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항상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무제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이라고 하면 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야지. 우리는 무제한을 못 해요. 우리의 금리 0.75인데요. 더 낮추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더 낮추면 한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큰일 나거든요. 실효 하한이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낮췄을 때 그럼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갈까? 바로 여기 있는 한국은행이 지금 머리 터지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는 어찌됐건 경기를 살리려고 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들을 언론에 나오신 것보다 그 이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동아시아인데요. 동아시아도 글로벌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중국이 90년 주룽지 총리 때 개혁 개방한 이후 6%대로 쭉 오다가요, 일반적인 인식이 이렇게 그랬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낮아질 거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 들었죠. 1Q에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 6.8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앞에 정 교수님 그 지정학적인 거 좀 말씀 많이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마이너스 6.8이 나왔다는 얘기죠. 참고로 OECD 평균 2분기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기본 가정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중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산 나라입니까? 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왜 민주주의 하기 싫겠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고 개성이 강한데 돈을 주니까.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이 빨간 게 임금 상승률인데 잘 보시면은요. 경제 개발을 90년도부터라고 보시면은요. 쭉 10% 한번 보세요. 임금이 연평균 10%씩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요건은 자동적으로 눌렸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빨간색이 푹 떨어진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홍콩에 발생했던 여러분 우산시 작년 민주화 운동들을 잘 보셨을 텐데요. 그게 본토에서 나올 우려를 굉장히 느끼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민주화할 거냐, 그래서 한동안 얘기하던 싱가포르 모델로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제가 나오면 그냥 홍콩이 아니라 옛날 우리 5.18 때 같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지도부가 갖고 있는 지금의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많은 지표들이 이렇게 슬슬 하강하고 있는데요. 이 초록색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 전체가 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냐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매 판매는 뚝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는 그런 대로 성장하고 소득도 오고 있는데 소매 판매가 주는 얘기는 양극화가 심해져 갖고 소득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까먹고 있지만 중국의 농민공이 2억 9천만 명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언론에 수천 번 수만 번 나왔죠. 그분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부터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오히려 자꾸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분간은 누르면서 국내적인 수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도 기축통화가 GDP 대비 재정적자 누계액이 만약에 120, 130 되면은 장기적으로 기축통화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에 일시적인 공백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국이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K 디플로마시 말씀하셨는데 주변국들이 국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들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꿋꿋하게 나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싶어요. 더군다나 중국의 주요 산업들이 다 공급 과잉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마치 IMF 이전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거의 다 공급 과잉이었잖아요. 공급 과잉 아닌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빅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가 LG랑 현대전자 두 개 합친 거 아니에요? 줄이자고. 그래서 자동차 빅딜 뭐 한 건 우리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중국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이번에 또 무제한적으로 시장 개입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양적 완화를 돈을 찍어서 풀인 건데 이미 GDP의 108%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오늘 무제한으로 돈을 더 풀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베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재정은 조금 낮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소비세 인상을 좀 했고 어찌됐건 아베노믹스 때는 경기가 좀 낮아서 세금이 좀 거쳐서 낮았었는데 이번에 아베노믹스 시작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또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에 붙어서 금융시장까지도 거의 함께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슴도치 경제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작년에 일본의 경제 침략이 발생했을 때 아주 작은 그 소재 몇 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끝난 지 오래됐어요. 저는 10년 됐다고 보는데요. 신자유주의 시대 끝났으니까 글로벌 소싱에서 가장 싼 것 조립해갖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게 우리 한국의 어떤 아주 단순한 경제 모델이었는데
이게 딴 나라에서 소스팅이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살기 어려우니까 국가 이기주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경제 침략하면서 뭘 배웠나요? 소부장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조립 산업이 강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쪽은 더 강화해야 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 내수형이 있고 수출형이 있는데요. 내수형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예요. 기존의 기득권과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형과 관련된 하드웨어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수축사에 가고 있다라고 저는 뭐 늘상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오다가 이것 때문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 체제는 계속 해체는 가속화될 거고요. 이번 문제로 있어 시장은 완전히 시장 중심주의에서 국가 중심주의로 완전히 국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부가 시장에 나가서 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시장 논리가 어떠니 뭐 이딴 논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GDP 대비 국가부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상한선의 국가부채를 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국가 재정이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나라만큼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아까 그 환율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외자가 빠져나갈 때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나라나 지금 이 정책의 한계를 갖고 있고 정책을 무한정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예요. 솔직히.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가 들어가서 이 양극화를 구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소부장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섬적인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금값 올라가는데 남아공 그 좋지 않을까 하는데 남아공 신용 등급이 지난주에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가 안 돼. 원자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은 딴 데도 나니까. 근데 금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아공이. 예? 뭐 학교 다닐 때 뭐 요하네스버그 가면 금이 많이 나고 어쩌고 했는데 금은 딴 데도 나니까 니네 나라 보니까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는 많은 이머징 국가들, 취약 국가들이 이번에 엄청난 내상들을 입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내상을 입어왔어요. 입어왔다가 또 돈 풀고 뭐해서 조금 낮았다가 이번에 제대로 또 한 번 또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해결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라질 환율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화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큰 변화를 갖고 있고 이것을 끌고 갈 강력한 리더십과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나마 제가 아무리 봐도 한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상 하는 얘기인데요.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뭐 일단은 원칙을 세우지가 좀 철학을 갖고 가야 되는데 국정이 됐건 국가의 외교 정책이 됐건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회복된 다음에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 늘상 미래를 고민해야 될 거고요. 창의성, 전문성으로 우리의 학습 방향을 더 턴시켜야죠. 현재 한국의 교육은 별 의미가 없는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수능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스마트폰 갖고 가서 보면 80점 맞는데요. 웬만한 애들. 그걸 왜 배우고 있을까? 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예요. 전문가가 없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길게 봤을 때 아무도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갖고 스스로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거고 우리 뭐 이런 얘기밖에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드릴 바가 없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길바닥에서 이렇게 인사만 했더니 공부가 좀 부족한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이제 이 코로나19랑 아니면 수축사라는 놈이 우리를 잡아먹으는데 목을 꽉 잡혔어요.
그러면 요놈이 죽을까 요놈이 죽을까 바로 요 손목에 힘에 있죠. 포기하지 않으시면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솔리드 접속하셔서 코드 입력하시고 질문 남겨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질문 패드를 또 우리 발표자께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지? 계속 생길 거예요. 네.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정치 공백이 발생, 한국이 잠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정치 공백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딴 나라에 개입하는 강도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찌됐건 이 대선 코로나 전국에서 트럼프와 바이든과의 경쟁에서 바이든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렇게 좀 올라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민주당 정부가 잡게 되면은 개입을 지금 원래 공화당은 개입주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민주당이 잡게 되면 방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추진하던 많은 정책들이 이번에 경기가 바로 확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미국 아까 중국 성장률 그림을 봐서 아시겠지만 6% 중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많은 경제 위기는 자동차로 따지면은 액시던트예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서 라이트가 깨지고 범퍼가 깨지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고 당해보셨잖아요. 그럼 당하면 유리창 바꿔 끼면 되고, 예? 헤드라이트 오지라 돼 있어 쏙 빼다 두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이게 외과적 수술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차가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게 슬그머니 주저앉았는데 브레이크 잡았고 났더니 차가 완전 분해된 겁니다.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예요. 2만 개가 다 분해됐어요. 이 끼우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고요. 잘못 끼울 수도 있거든요. 이 부품을 여기 끼워야 되는데 잘못 끼울 수 있는 거예요. 멈추게 됐더니 빨리 달릴 때는 안 보였는데 주변 풍경을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밤이 오고 있네. 이런 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접근하시면 이것의 중차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느끼지 않을까. 제가 일부러 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19 끝나면은 다시 V자 되느냐 하는데 V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OECD 중에서 한국이 올해 성장률은 잘하면 1등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그런데 이제 딴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견제하셔야 아까 철학이니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국가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 주변국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 마스크를 놓고서 프랑스랑 미국이 공항에서 우리를 따지면 서로 막 훔쳐가고 그랬잖아요. 훔쳐갈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거 보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협력보다는 제가 고슴도치 경제, 고슴도치 사회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딴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게. 대신 니네도 우리 손대지 마. 이게 고슴도치 전략이죠. 옛날에 우리가 핵을 갖자고 할 때 그런 것을 국제정치에서 논의했었습니다. 80년대.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대외 의존도가 소부장 같은 데 너무 많은데요. 이것을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고 대기업들도 제가 만나는 대기업들한테는 해외에 소싱하는 거 좀 줄여야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핵심적인 것은 국내에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방역무역 재난지원 수축사의 이후 정부 경제정책의 1순위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한국은 어떻게든 수출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니 우버가 하는 모델이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모델 아니에요? 그게 뭐 무슨 기술입니까? 그거는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코웨이 하는 거 잘 보시면은 렌탈 사업이랑 그게 별거예요. 해보면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할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의 함수는 시장 점유율하고 인구수예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승부할 수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은 뭐 이런 거 하는데 왜 한국은 안 하냐는데 5천만 갖고 해봤자 빅데이터가 맞냐 얘기죠.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워낙 다이나믹해서 빅데이터에 거의 안 맞는 나라일 겁니다. 제가 선거해 보니까 확실하게 빅데이터 안 맞아요. 우리는. 누가 얘기해 주는 거랑 전혀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건 숙명이에요. 하드웨어로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이번에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악화될지 아는데 여러분 비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1분기 1.4라는 것은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곱하기 4를 하면 1, 4는 4, 4, 6은 24, 6.4라는 얘기예요.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정부가 지금 돈을 막 쓰잖아요. 정부가 돈을 막 쓰고 딴 나라도 다 어찌됐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사람 제대로 판별해야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옛날에 루빈이나 크루그만 이런 사람 우리 금융위기 때 뭐라고 했어요? 다 망했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이 없습니다. 위기가 왔어. 이게 이렇게 심각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잖아요. 정부도 대응하고 기업도 대응하고 뭐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포럼 잘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는데 생각하시는 우리가 뭐 6.4 정도 나온다. 절대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 2분기 나쁜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뿌려놓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이 상쇄를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나마 한국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뭐 똑같은 말씀이시고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평가 이런 분들이 통상 주식 투자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는데 잘 나가시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못 나가는 게 이게 증권 시장이에요. 한번 발 담그면 정말 발 빼기 어려운 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그냥 느낌상 이번에 나 반도체 살래, 삼성전 살래 이렇게 들어오신 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투자에 대한 공부하시고요. 오늘 제가 뭐 아까 환율하고 금리 말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이 수축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식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한다는 사람 거의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못 나가실 거예요. 못 나가시는데 제대로 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변한 걸 어디 보면 압니까? 하는데 그 메디치 출판사에서 낸 수축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단 그걸 한번 꼭 읽고 밑줄 치워 보시면 조금 잡히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강연이 이렇게 정말 재밌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지만 예, 감사합니다. 민간신문 마지막이시라고요. 네, 공인인 대신 후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요. 자, 벌써 마지막 세션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같이 보면서 이분을 뭐라고 소개할까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야전사령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지금을 전시 상황이라고 준전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밀집도에 따른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만큼 크지 않을까?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이분은 얼마나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야전사령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소개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방금 홍 대표님께서 리더십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이미 그런 의미에서 박 시장님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 시장님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표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시장님 나와주시죠.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메디치에서 출판된 홍성국 의원님이 쓰신 수축사회, 저는 열심히 읽었고 우리 홍성국 의원님을 제가 2번 독가회로 모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버리셨네 근데.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이런 발표하게 돼서 정말 저도 아주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아주 준비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2020년 3월 27일이었죠. 전 세계 시장들의 모임인 회의체인 C40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 이상의 도시가 모인 C40라는 그런 국제 회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아주 유수의 도시들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이 방역을 하나의 지침으로 여기고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그야말로 울먹이는 그런 태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확진자가 생긴 미국 지도자들의 안이한 태도와는 우리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은 이동 제한이 실시되기 전날 우리가 파티를 열자라고 하던 프랑스의 젊은이들과도 달랐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사재기로 몸살을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동경해왔던 만큼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시를 폐쇄하고 교통을 막았던 중국과도 우리는 또 달랐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와 도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거리 두기, 잠시 멈춤, 정부가 내놓은 이런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정말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주 경이롭게 취재했고 또 세계인들이 따라야 할 그런 방역의 표준으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이었던 이 다니엘 튜더는 최근 서양의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칼럼을 통해서 2020년 세상은 더 두려운 곳이 되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좀 더 평등한 동서양의 관계를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소산일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시절 고난을 이겨온 축적의 산물입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보험을 제공하는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개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 바로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신속한 진단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한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위기 앞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 같다. 영국의 어떤 언론인이 비아냥됐습니다.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최고의 민주주의, 최고의 산업국가를 이룩했습니다. 비단 방역 시스템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볼까요? 사회, 경제 분야 곳곳에서 전 세계가 우리를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CNN은 서울의 지하철을 세계 10대 기적으로 지칭했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하철을 일주일 동안 경험한 미국의 기자 케이트 테일러는 가격, 청결, 편리함, 정확도 이런 거의 모든 면에서 뉴욕 지하철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의 지하철이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하루에도 수천 명의 서울 시민이 너무 덥다, 춥다. 우리는 이미 냉난방을 준비하고 있고 냉방도 양냉, 강냉 다 제공하고 있는데도 우리 서울 시민들은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민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K방역을 무엇이 K방역을 표준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혁신과 연대의 힘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혁신과 연대라는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많은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또 다른 특효약은 신속성과 투명성입니다. 바로 한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이 바로 이런 혁신에서 나왔죠. 그동안 서울시는 획기적인 선별 진료소의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드라이빙 스루, 워킹 스루와 같은 검사 방법의 혁신을 통해서 또한 빠른 검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역의 클러스터가 우려되는 곳에 집단 감염 신속 대응단을 바로 그 시간대에 실시간대로 파견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이런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을 사수해라. 이게 제가 처음부터 했던 지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자를 줄일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코로나 초기 단계부터 이 시설들에 대한 엄격한 출입금지 그리고 입원 중인 폐렴 환자 전수조사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현재까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630명이 사망하는 뉴욕에 비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2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혁신에 더하여 연대의 정신이 K방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될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대학 개학을 연기하고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해외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는 이런 것을 서울시가 건의했고 이는 곧바로 정부의 정책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한 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연대입니다. 서울시는 줄곧 시민이 방역의 주체이고 시민이 바로 백신이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시민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던 것이죠. 시민들은 놀라운 시민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정말 죄송해서 계속 말씀드리기도 어려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또 연기하고 또 연기했는데도 그 거리두기에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자가격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대한 시민들이십니다. 대구 의사협회장의 호소에 4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하루아침에 전국에서 대구로 몰려가는 이런 높은 사회적 우정과 강한 공동체의식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연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서울은 이미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른바 CAC, Cities Against Coronavirus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도시 간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70여 개 이르는 서울시의 자매 우도시를 도울 것인지, 어떻게 방역 물품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다 왔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 도시들이 공동으로 감염병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한국의 위상은 한껏 높아져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방역 하나 잘했다고 모든 부분의 우위에 설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진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공공의료와 감염병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민의 안전의식과 일상의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아직도 후진국형의 그런 재난과 사고가 끊임없이 빈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모델로 부지런히 따라가는 추격형 발전 단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선진국들의 벽을 충분히 저희들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기술 수준은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하고 실행 역량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여기 지금 제1롯데 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들, 이 부분은 전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개념 설계와 기초과학 그리고 이러한 힘과 경험을 축적해서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흔히 BC와 AD로 나눕니다. 그야말로 before 코로나, after disease로 이제는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익숙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믿어왔던 그런 규칙들은 모조리 부정당하고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토록 공고했던 서양의 개념에 벽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엄청난 기회이고 또한 문명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기인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그 과정에 올라타야 하고 또 그 새로운 질서의 형성에 앞장서서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혁명은 국가의 진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의 개혁, 정치권의 변모가 무엇보다도 아쉽습니다. 민주적인 소통,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미래 전망과 비전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대 과제인 격차 해소, 공정한 사회, 저출생 고령화 위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의 완성, 그린 뉴딜, 평화의 한반도, 정치사회개혁, 시민정부로의 진전, 이러한 개혁 과제도 이제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규제 해소, 그리고 자유롭고 진취적인 사회구조, 불신과 갈등과 대립의 체제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와 신뢰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대한 산업적 전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변화는 그 물결은 더욱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사회라는 현상은 일상이 될 것이고 택배, 원격, 교육 서비스와 같은 이런 적합한 산업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재택근무의 확산과 스마트워크, 이를 위한 온라인 영상 기술의 발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이러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AI나 VR, AR, IoT 같은 이런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죠. 좀 전에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 강조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전환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전환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습니다. 인류는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라는 새로운 문명을 늘 창조해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표준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영국은 여러 나라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강력한 표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니치 표준시는 결국 세계의 표준시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도 표준계가 얼마나 되죠? 맞추시면 제가 경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 없으세요? 네. 철도의 표준계는요, 1435mm입니다. 이것은 영국이 당시에 철도로 전환하기 전에 마차의 이 궤도의 폭과 똑같았습니다. 말하자면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의 폭 1435mm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부설한 철도의 표준계가 된 것이죠. 그래야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이 됐습니다. 이제 그레이트 코리아가 될 순간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표준은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경우에 2세대 시기의 표준은 GSM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노키아가 80%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후에 3.5세대의 경우는 CDMA라는 것이 표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이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 배경이 됐죠. 새로운 표준은 이렇게 경쟁의 판도를 바꾸고,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다른 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표준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의 주류와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방역은 세계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 BTS, K-팝, K-드라마를 비롯한 K-컬처, K-뷰티, K-푸드, 이런 수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이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문명에 주눅들고 그들이 만들어온 표준을 잘 따라가는 데만 급급했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저는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자유, 무한한 상상과 창조, 전혀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시대의 획을 걷는 그런 개념과 사상,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그런 발견, 발명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판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합니다. 이미 짜여진 판 안에서 그런 전술적 사고를 할 게 아니라 새로운 판을 아예 새롭게 짜는 그런 전략적 사고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판거리, 새로운 탈바꿈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표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표준은 생각입니다. 표준을 만드는 일은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의 높이가 사회의 높이고 경제의 높이고 삶의 높이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개인의 혁명이 있어야 바로 우리는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생각, 오래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는 집단적 자각과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우리는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은 생각이고 방향이고 그리고 개념입니다. 두 번째, 표준은 전환입니다. 표준은 정체가 아니라 전진이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껍질을 깨는 아픔이고 새로움을 맞는 고통입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설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은 혁신과 전환의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표준은 책임입니다. 표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과제를 끌어안고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을 넘어 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그것을 넘어 전 인류적 고민, 글로벌 현안을 맞닥뜨려서 그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후변화, 빈부격차, 고령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우리는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은 실천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죠. 세상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실천하지 않아서 그냥 묻힌 생각과 발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실천되고 성취될 때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세상과 나눌 때 진정으로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은 세상과의 나눔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의 표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세계 표준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성, 통합, 혁신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딛는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이니까 제가 질문을 시장님께 좀 뽑아드릴게요. 앞으로 두드러질 양극화, 이것이 감염병 사례에 대응하는 데 위험 요소일 텐데 대응할 만한 시장 양극화, 양극화는 감염병 사례를 막는 데 위험 요소이다. 서울시만의 대응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양극화는 아마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이 과제이고 또 장애이고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이러한 이 차별과 또 갈등과 이런 것들의 원천도 결국은 이런 격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90대 10, 10대 90 또는 99대 1의 사회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고 특히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번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가 더욱더 그런 격차 사회를 더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이 국제적으로도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그야말로 완전한 복지국가로의 정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복지국가로의 완성 그리고 거기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 이뤄내는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성장과 유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 성장의 열매가 또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복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고, 또 이것이 가지는 그런 악순환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되고 과제가 되고 또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전환기에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시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K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민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 지난 우리가 어려운 현대사의 위기들을 겪으면서 저는 어느새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런 원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식민 경험, 또 분단, 전쟁, 그리고 독재라고 하는 이 정말 모순, 가장 극악한 모순들을 우리 현대사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아시아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아니면 그 이전에 시민운동가로서 해외 많은 회의에 참여하고 많은 단체들과 많은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보면 사실 아시아에서 이 국제적 위상이라고는 중국 사람들이나 또 일본에서는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아까 제가 C40라고 하는 500만 이상의 도시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런 도시협의체도 동경이 회원이긴 하지만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제가 부의장이고요. 또 다른 이 세계 도시협의체인 이클레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확실히 국제적 이 프레젠스가 있는 거지요. 근데 시민사회가 저는 이러한 어떤 국제적 연대와 더불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사회는 이런 정부라는 기관과 또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 세 요소, 세 다리에서 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지되는, 그리고 발전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민사회의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의 이 발전이 그만큼 모든 사회의 기능과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무슨 사회적 경제라든지 공유 도시라든지 사회 혁신이라든지 혁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단순히 옛날에 뭐 활동가 액티비스트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수많은 이 활동가가 나타나고 주민들의 참여자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런 것이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발전이 됐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시민연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네마다 이번에 캠페인을 벌리고 이런 일들 저한테도 막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리 없이 이 정말 역사의 뒤안에서 움직여지는 이 시민들의 놀라운 활동을 우리는 알고 이 활동을 더욱 키워주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두 분 질문을 좀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혁신과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신다는 시청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계가 민족주의로 갈 것이다. 연대와 협력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한다거나 북한의 방역 관련된 것을 공동 연대한다거나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은 시청자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우리가 표준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에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우리가 31번 환자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는 과감하게 중국의 자매 도시를 도왔습니다. 물론 뭐 계속 선적을 하려고 했는데 2억 정도 선적하고 나니까 우리도 그냥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확산되기 시작할 때 중국의 여러 자매 우호 도시들이 12억 원어치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2억 원 투자하고 12억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그 중국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문을 닫아 걸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과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한 트렌드가 생길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서울시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또 연대적이고 또 함께 협동적일 때, 협력적일 때 저는 우리의 힘이 커지고 우리의 이런 표준이 되는 이런 도시, 이런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네, 박수로 고맙습니다. 박원 시장님께. 네. 이 시간이 잘 끝나갑니다. 예. 옛날에는 더 이상 저희가 노래방에서 불러야 될 노래이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판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4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들었는데 유익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고요하고 집중력 있는 컨퍼런스 처음입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가셨지만 참석해 주셨던, 발표해 주셨던 연사분 4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청중과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주최하신 메이트미디어 공동 주최하신 서울시 연구원 모두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제1회 WA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신혜정이었습니다.